오늘 설명회는 좀 더 열심히 해야겠네요. 저 몰랐는데요. 와보니까 저희 학원이나 저희 이투스에서 저랑 같이 호흡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수업을 하시네요. 이렇게 많이 나오시는 줄 잘 몰랐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할 거니까요. 바쁘신 분들은 그냥 일어나서 조용히 가셔도 됩니다. 지금 다 3학년들이시죠? 이제 3학년이 되는 거죠. 혹시 예비 고2나 예비 고1 어머님들도 와 계세요? 그래, 괜찮아요. 손 드세요. 꽤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보러 오신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냥 조금 먼저 올해 수능과 관련된 이게 왜 안 넘어가죠? 올해 수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올해 어떻게 입시를 준비해야 되는지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먼저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지금 앞에 선생님들이 이번 수능과 관련해서 각각의 자기의 개인적 의견을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건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자기 과목에 대한 이기성의 발언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갑자기 이번에 수능이 끝나고 나서 굉장히 기세등등해진 과목이 있습니다. 영어예요. 그죠? 갑자기 위축됐다가 2018학년도에 영어 절대평가된다 그래서 영어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위축됐다가 이번 수능 끝나고 나서 갑자기 부활했어요. 네. 그거 아닌 게 아닌 건 아닌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조금은 전 영역이라고 하는 걸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죠? 선생님들은 어떤 면에서 자기 과목에 대한 자기 이기성을 가져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전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어떤 특정한 과목이 사실 치우친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입시를 그냥 입시적인 측면에서만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 이게 가장 논란이에요. 자, 쉬운 수능이냐 어려운 수능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아마도 올해 정부가 내년도까지는 확실하게 어떻게 할까요? 자기의 뜻대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이번 수능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의 문제가 내년도 수능까지도 연결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다음 연도에 있어서의 수능은 사실은 어떻게 나올지 예측이 불가능해요. 왜냐면 일단 당장 영어가 절대평가가 되기 때문에 다른 과목에 있어서의 난이도 조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아요? 맞죠? 물론 2018학년도까지가 현 정부의 마지막 입시라고 볼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나 2018학년도는 상당한 변수를 안고 있습니다. 영어 절대평가 때문에. 그러나 2017학년도는 아마도 현 기조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올해 입시를 굉장히 잘 분석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예비 고3의 어머님들은. 자, 보도록 할게요. 일단 어머님들이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쉽다 어렵다의 기준은 대단히 주관적인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애가 수능을 잘 봤다? 쉬운 거죠. 우리 애가 못 봤다? 어려운 거예요. 되게 주관적이지 않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사실은 근데 왜 지금 입시 기관들이 그렇게 언론에 융단 폭격을 당하고 있느냐? 다 융단 폭격 당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입시기관 예측 잘못했다. 그죠?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입시기관들이 엄청나게 사실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물론, 유일하게 비판을 안 받고 있는 건 저밖에 없어요. 왜요? 왜 신문 기사 검사 이렇게 쭉 해보세요. 유일하게 그래도 물수능이 아닐 것이다라고 예측한 건 이종수밖에 없다. 이런 기사가 계속 뜹니다. 비웃으시네. 제가 이렇게 딱 그 기사 자료 보여드릴까요? 제가 사실은 12시에 수능 당일날 12시에 보도자료를 굉장히 급하게 씁니다. 이건 비하인드 스토리예요. 왜 12시에 쓰냐? 사실 12시에 보도자료를 쓰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12시는 1교시 시험지밖에 발표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면 1교시 한번 볼게요. 1교시. 자, 일단 국어라고 하는 과목이 떴긴 떴어요. 떴는데 사실은 심지어는 저희 모의고사 있잖아요. 모의고사 출제진들 있잖아요. 출제팀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비하인드 스토리니까. 이번 시험의 난이도를 예측하기 위해서 기관들이 하는 몇 가지들이 있어요. 일단 시험지가 나오면
자, 저희 같이 모의고사를 갖고 있는 데는 출제진들에게 다 풀리게 해요. 그것도 시간을 빨리 딸길수록 분석이 빠를수록 좋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만 풀릴까요? 아니요. 막 예를 들어서 10문제씩 쪼개서 풀게 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기관들이 굉장히 빨리 나오는 거예요. 어머님들은 야, 얘네는 도대체 시험지가 나온 지 10분 만에 야, 이거를 어떻게 10분 만에 예측을 하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다 방법이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다 쪼개서 풀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출제진들만 풀게 할까요? 첫 번째,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 선생님들이 저희는 영역별로 4분씩 붙어요. 영역별로. 그래서 상위권을, 최상위권을 가르치는 선생님, 상위권을 가르치는 선생님, 중상위권을 가르치는 선생님, 중하위권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한 명씩 다 배치가 돼요. 왜? 애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가 어때요? 수준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들이 또 풀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 선생님들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모든 문제를 풀어요. 나눠서 풀지 않아요. 저희는 이렇게 시켜요. 다른 기관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소위 모의고사 기관에서 예측했던 것이 과연 맞는지를 점검합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심지어는 어떤 짓도 하냐면 선생님들에게 수능을 보게 하기도 해요. 어머님들도 수능 봐도 돼요. 내년에 아이들하고 손 붙잡고 같이 보러 가세요. 나는 이걸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같은 고사장에 배치될 가능성은 없으나 그럴 수도 있죠. 엄마는 너와 함께 할 거야.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좀 전에 우리 강남에서 입시교실 하면서도 그런 농담을 했는데 상위권 어머님들이요.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최상위권 어머님들. 10만 명을 모으는 거야, 학부모를. 10만 명을. 그래서 수능을 같이 보자고 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평균을 떨어뜨리는 거야. 네, 평균을 떨어뜨리면 표준 점수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10만 명이 응시라면 1등급의 비율도 늘어나겠죠. 뭔가 해볼만 할 것 같지 않아요? 한번 인터넷에 학부모 수능 보기 카페 뭐 이런 거 한번 만들어서 10만 명을 한번 모아보세요.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표준 점수가 사라질 거예요.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이건 상위권들이 해야 될 일이죠. 그죠? 우리 하위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중하위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간 내 점수를 손해보기 시작하니까. 자, 방법 알려드렸어요. 자, 그래서 심지어는 일부 선생님들은 수능을 보기도 해요. 자, 그러면 국어 선생님은 1교시 끝나고 바로 나와요. 굳이 수학까지 볼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봐도 뭐 사실 잘 알지도 못해요. 예. 그래서 1교시 나오면서 바로 전화가 와요. 체감 난이도가 이런 것 같다고. 그리고 고사장의 분위기가 어떻다고. 대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수학 선생님은 2교시에 나와요. 영어 선생님은 3교시에 나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 1교시만 응시해도 상관없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실은 체감 난이도를 듣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기관들을 이렇게 무시하지 말라니까요. 예,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은 1교시가 끝났을 때는 1교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들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했고 실제로는 모의고사 팀들도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잘하면 일부 과목은 100이 될 수도 있다. 막 이런 기사까지, 이런 분석까지 했어요. 근데 영 찜찜한 거예요. 사실은. 자, 제가 찜찜했던 12시에 보도자를 쓰게 됐던 원인이 있습니다. 자, 국어라고 하는 시험지밖에 안 나왔는데, 안 나왔어요. 아직 저는 수학 시험지도 보지도 못했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출제위원장이 오전에 인터뷰를 어떤 걸 했냐면 굉장히 재밌는 인터뷰를 합니다. 6, 9월 모의고사 수준으로 내겠다. 이랬어요. 신문은 보시죠? 신문 보시죠? 자, 6, 9월 모의고사 수준으로 내겠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완벽한 쉬운 수능이죠. 심지어는 6개월 모의고사는 완벽한 물수능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맞죠? 그러니까 모든 입시기관들은 출제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1교시도 끝났는데 그렇게 분석해보니까 어렵지도 않아. 그러니까 물수능, 쉬운 수능 이런 말들을 막 쏟아내기 시작한 거야. 기관들은. 해석되셨어요? 자, 그런데 사실은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출제위원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6, 9월 모의고사와 비슷한 수준으로 낼 것이지만 일정한 변별력 유지를 위해서 정답률이 20에서 30%의 문항을 두세 문항. 자, 요 일부 과목은 4에서 5문항 정도를 출제할 생각이다라는 말을 해요. 굉장히 모순되는 말이거든요.
왜냐면 6개월 모의고사를 분석해보면 실제로 정답률이 20-30%밖에 안 됐던 문제는 탐구 빼고 수학밖에 없었어요. 수학이 한두 문제밖에 없었어요. 전 영역에서. 대단히 모순되는 거잖아요. 뭔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제 느낌은. 그리고 사실은 뭐 대치동가에서 설명회 혹시 올해 초나 뭐 계속 제 설명회를 들었던 분들은 제가 분명히 그런 얘기 했어요. 올해 수능은 쉽다라는 평가를 받을 건데 변별력이 있게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분명히 시도를 할 것이다. 그게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런 시도를 하려고 애를 쓸 것이고 출제 오류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이 얘기를 제가 설명회 때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딱 제 예상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느낌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물어봤냐면 1교시 때 쉽긴 한데 애들이 느끼는 체감 단위는 어떨 것 같냐, 선생님들에게. 이걸 물어봤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상한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애들이 느끼는 체감 단위는 어려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어머님들, 자, 국어라고 하는 과목을 한번 볼까요? 국어를 어렵게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해보세요, 빨리. 단어를 어렵게 내요? 무슨 영어예요? 자, 첫 번째, 낯선 작품을 내면 돼요.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정도는 낯선 작품을 내면 돼요. 첫 번째, 맞죠? 두 번째, 어려운 지문을 내면 돼요. 즉, 지문의 분석을 하기가, 해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문을 내면 돼요. 그쵸? 세 번째, 뭐예요? 지문을 길게 내요? 그건 초보예요, 초보. 자, 또 세 번째가 뭐예요? 답이 잘 안 찾아지게 만들면 돼요. 즉, 추론형 문제를 굉장히 강화하면 되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영어를 애들이 어려워하는 거, 빈칸 추론이 어려운 이유는 뭐예요? 해석은 되는데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국어적 해석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해되시죠, 지금? 자, 네 번째가 있어요. 뭐예요? 문법 문제를 강화하면 돼요. 그렇지 않나요? 왜 애들은 국어 문법을 어려워하죠? 네? 애들은 영어 문법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애들은 문법이라고 하는 걸 영어를 통해서 배우지 국어를 통해서 배우는 애들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머님들 어렸을 때 국어 문법 가르쳐요? 한글 가르치면서? 아니죠. 그냥 소리 글자로 체득하는 거죠. 애들은 요즘은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외우지도 않아요. 저희 때처럼. 그냥 통 이미지로 습득을 시켜버리죠. 그렇지 않아요? 한글 가르칠 때? 가나다라 이렇게 해요?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해요? 그건 그냥 집에 전시용으로 붙여놓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런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자, 그런데 이 네 가지를 다 쓰면 국어의 난이도는요, 엄청나게 상승하는 거예요. 정말 완전 애들을 완전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국어라는 과목을 가지고. 근데 지금까지 쉬운 수능의 기조가 유지되면서 이렇게 했던 적이 없어요. 딱 하나씩만 쓰는 거예요. 자, 2015학년도 작년에 못 썼다? 문법 문제 강화. 아닌가요? 아, 그것도 몰라요? 2015학년도 국어 B형에서 요걸 쓴 거예요. 결국에는 이해되시죠, 지금? 자, 그것도 제가 늘 강조하는 거죠. 제가 아까 좀 전에도 황준규 선생님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개정수학의 핵심이 뭐냐? 이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님들, 이 자리에 혹시 2학년 어머님들 계시면 꼭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제 말을 기억해 놓으면 진짜 저 때문에 한 문제를 구제할 수도 있어요. 제가 장난컨대. 제가 재작년도에 뭐라고 그랬냐면 2015학년도의 국어는 특히 국어 B형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아무도 믿지를 않았어요. 왜? 다 쉬운 수능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국어의 교과과정이 재편된 게 몇 년 전이에요. 근데 항상 제 경험상으로 교과과정이 재편되고 나서 재편된 교과과정이 강화된 파트는 절대 다음에 어렵지 않아요. 다음에 시험에. 항상 2년 차째 어려워요. 이건 역사적으로 늘 그래 왔어요. 그러면 개정수학이란 말이에요. 개정수학이 내년 첫 시험이에요. 그죠? 강화된 파트가 있어요? 있지 않아요? 있죠? 특히 어디예요? 확통이에요. 어렵지 않을 거예요. 아셨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아마 내후년도는 제대로 보여줄 거예요. 두고 보시라니까요. 특히 확통이 진짜 어렵잖아요. 애들 손도 못 대요. 내가 장담하는데. 특히 이과 애들. 왜? 문제 자체를 해석을 못해요. 왜냐면 확통이 어렵게 나오는 순간 그건 국어적 해석 능력을 기반으로 해서 수학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 파트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다니까요.
물론 내년도에 쉽게 내려고 애를 쓰지만 교수들이 실수할 수도 있어요. 왜? 자기들이 보기엔 쉬운데 애들이 보기엔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출제하는 사람들은 쉽게 냈다고 주장하지만 애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럴 여지도 있지만 진짜 어려워질 때는 2018학년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특히나 영어가 절대평가되면서.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니까요. 제 얘기를 예비 고2 어머님들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아셨나요? 자, 기억해 두시면 되고, 이건 좀 전에 제가 황교수 선생님에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선생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도 동일한 판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어쨌든 뭐 선생님이 동의를 하시니까 기분은 좋았습니다. 아무튼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체감 난이도를 높였냐? 어떻게 높였냐면 낯선 작품과 애들이 싫어하는 낯선 작품을 넣어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쉽게 내버린 거죠. 이해되세요? 가장 대표적으로 국어 A형에서 뭐 용비어천가를 낸 거예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왜 그러냐면 용비어천가는 애들이 특히 대치동 학원가에서 뭐 함재홍 선생님은 어떻게 가르쳤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아마도 대체로 안 나와 이랬을 거예요. 안 나와? 야, 이거 안 해도 돼. 요즘은 관동별곡도 잘 안 가르쳐요. 내신 때 빼놓고. 안 나와? 이래요. 왜? 나온 사례가 최근에 10여 년이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용비어천가 나온 거예요. 자연계들은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왜? 일단 글씨도 익숙치 않아요. 일단 애들이 표현하는 대로 깨진 글씨야. 이거 뭐지? 그런 거 아니야? 아, 이러면서 또 애들은 막 생각했겠죠. 야, 드라마에 영향을 받았나? 육룡이 나라샤 뭐 이러면서. 이것 때문에 됐나? 아, 이 새끼들 뭐야? 근데 사실은 문제는 굉장히 쉬웠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지금 3학년들의 자연계반의 분위기는 국어는 잘 보내는 진짜 잘 봤어요. 근데 못 보내는 완전히 폭망이에요, 지금. 이 편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다니까요, 지금. 근데 누구의 얘기만 지금 듣고 있는 거야? 폭망한 애들 얘기만 듣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잘 보세요. 3학년들의 지금 반의 분위기를. 그래서 국어가 어려웠다라고 주장하는 애들도 있지만 나 국어 잘 봤는데요. 이런 애들도 의외로 많아요. 생각보다. 이 편차가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인문계는? 인문계 괴롭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과학 지문을 강화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번에 과학 지문 두 지문을 내버린 거죠. 여기서부터 애들이 완전히 멘붕이 온 거예요. 근데 사실은 분석력을 갖고 있는, 해석 능력을 갖고 있는 애들은 문제가 안 어려웠다니까요. 답을 되게 쉽게 찾을 수 있었던 문제가 굉장히 많았다니까요.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서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패턴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내년도에도 이런 패턴을 유지할 가능성도 있고, 인문계 쪽은 문법 문제를 강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근데 네 가지, 아까 제가 얘기했던 네 가지 방법을 다 쓸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엔. 왜? 이럴 때간 이건 쉬운 수능이 아니에요. 완전 불수능으로 바뀌어요. 이해되시죠? 어쨌든 국어는 이랬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제가 요것이 상당히 모순되는 형태가 나타나면서 딱 느낌이 있었죠. 아, 그래? 선생님들이 실제로 시험 자체, 문제 자체의 난이도는 높지 않으나 애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가 높다면, 네? 의외로 이것과 관련해서 한다면 오히려 물수능은 아닐 가능성이 있다 라는 판단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바로 보도기사를 씁니다. 12시에. 올해는 물수능이 잠잠해질 듯하다. 그리고 애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올라갈 것 같다. 변별력이 있는 시험이 될 것이다 라고 12시에 보도자를 쓰는데, 이걸 둘러싸고 저희 회사에서 5분간 저와 홍보실과 싸웁니다. 왜? 홍보실에선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모든 기관이 다 쉬운 수능, 물수능이 될까? 이렇게 보도기사를 내고 있는데 저만 물수능이 잠잠해질 것 같다. 이랬다가 우리 회사만 박살난다 진짜. 잘못하면. 그래서 애들이 막아요. 홍보실에서. 보도자를 못 내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내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진다. 이걸 5분 동안 싸우고 나서 보도자를 12시에 발표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가 산 거예요. 안 그랬으면 저희도 완전 도매금으로 딴 데처럼 엄청 욕먹을 뻔했어요. 사실은. 자, 결과적으로 보면 이번 수능은 그러면 쉽냐 어렵냐? 자, 일단 이거를 먼저 설명해 드리기 전에 먼저 제가 생각하는 쉽다 어렵다의 기준을 좀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머니들이 꼭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건 뭐냐면,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저는 이번 수능이 21번째 수능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나이가 많죠. 그죠? 지금 나이 계산하고 계시는 거죠. 자, 저는 이번 수능이 21번째 수능입니다. 근데 애들은 첫 수능이에요. 자, 애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오로지 6개월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재수생이 아닌 이상. 그렇지 않나요?
재수행이라고 하더라도 전년도 수능과 이번 6, 9월과 올해 수능이에요. 근데 저는 21번의 수능이기 때문에 이 21번째 수능의 전 역사적 과정에서 이번 수능을 평가해요. 이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21년에 제 역사적 경험 속에서 이번 수능은 그렇게 어려운 수능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 기준에선. 당연히. 해석되시죠? 자, 그런데 애들은 이걸 기준으로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다? 체감 난이도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결국에는. 해석되시죠? 자, 그러면, 자,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아이고, 막 넘어가네. 자,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쉽다 어렵다의 절대적 기준이 있습니다. 절대적 기준. 우리 예비고3 어머니들 진짜 잘 들으셔야 돼요. 절대적 기준이 있어요. 이 절대적 기준이 뭐냐면 지금의 점수 체계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표준 점수, 두 번째 뭐? 백분위, 세 번째 뭐? 등급이에요. 원점수라는 말 튀어나오면 안 돼요. 아시죠? 우리 아이가 성적표를 받게 되면 3개의 점수를 받는다고요.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됐죠? 지금 현재 고등학교 3학년들은 2점수에 지금 사실은 2점수밖에 지금 관심이 없어요. 뭐? 등급. 왜? 지금은 뭐 때니까? 수시 때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애가 지금 1등급이 될까 안 될까? 우리 애가 2등급이 될까 안 될까? 다 뭐 때문에? 최저학력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 근데 수시가 딱 끝나면 등급 따위는 신경도 안 써요. 왜? 등급을 반영하는 대학은 없으니까, 정시에서. 그죠? 근데 사실은 정시에서 등급을 반영하는 대학이 있어요. 나중에 배치표 보시면. 근데 그냥 돈만 내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저기에 어디에 있는 대학인지도 몰라요, 어머님들. 근데 있어요, 사실은. 오직 갔으면 등급을 반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나 다 와, 이런 얘기죠. 사실은. 그러나 어머님들의 마음속에 있는 대부분의 대학들은 다 이 두 개의 점수를 반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어머님들이 생각하는 마음속에 있는 대학은 다 이 점수를 반영하죠. 그렇지 않아요? 즉 서울 시내 대학으로 얘기한다면 숙대 이상의 대학은 전부 다 무슨 점수예요? 표준 점수예요. 그러니까 옆집 애가 백분위 반영 대학을 갔다? 무슨 뜻? 상위권 대학 못 다니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해되시죠? 어머님들이 나중에 특히 인문계 어머님들은 백분위 반영 대학을 우리 애를 보냈다라는 얘기는 좋은 대학 못 보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표준 점수 반영 대학을 원서를 쓰기를 기도하세요. 근데 자연계 어머님들은 상황은 달라요. 자연계 어머님들은 백분위 반영 대학을 써도 좋은 대학을 보낼 수 있어요. 이게 어디예요? 지방대, 의대예요. 지방대, 의대는 백분위를 반영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연계 최상위권은 내 아이가 표준 점수가 유리한지 백분위가 유리한지를 따져야 돼요. 근데 인문계 최상위권은 굳이 따질 필요 없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해되시죠, 지금? 자, 이 점수 체계요. 자, 그러면 이놈의 점수 체계를 왜 만들었냐? 별거 없어요. 시험의 난이도를 반영시켜주기 위해서 만든 점수가 표준 점수예요. 그래서 원점수가 없어진 거예요. 원래 수능 초창기 때 원점수였어요. 학력고사 때도 원점수였죠. 그쵸? 이해되시죠? 근데 원점수는 시험의 난이도를 반영시켜주는 점수가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수학 같은 걸 못 봤어도 다른 과목을 잘 보기만 하면 덮을 수도 있었어요. 이 자리도 계시잖아요. 잘 기억해 보세요. 그걸 우리 선생님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소위 암기 과목이라 불렀어요. 맞죠? 수학 같은 거를 덮을 수 있는 과목을 암기 과목이라 불렀을 뿐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표준 점수가 생기면서 드디어 쉽다 어렵다의 절대적 기준이 사실은 생긴 거예요. 단지 어머니들이 모를 뿐이에요, 지금. 이거를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육을 받고 고3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선학교에서 이런 걸 가르치는 학교는 하나도 없어요. 가르쳐봤자 맨 이상한 것만 가르쳐. 무슨 표준점수의 계산법. 그거 알아서 뭐 하려고요? 계산도 못 하는데. 그리고 계산을 할 수도 없어요. 왜? 모든 아이들의 데이터가 들어와야 계산을 하는 건데 어머니들의 데이터를 어디서 구해요? 우리 아이의 점수만 보고 표준수를 어떻게 예상을 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네, 간단한 얘기입니다. 따라서 어머님들은 계산법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자, 이렇게 표준점수가 생기게 됐던 원인만 정확하게 인지하면 돼요. 뭐를 반영시켜주기 위해서? 시험의 난이도를 반영시켜주기 위해서요. 자, 그런데 이 표준점수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은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평균이에요. 아시죠? 그러니까 시험의 난이도가 올라가면, 즉 시험이 어려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표준점수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어머님들에게 수능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농담 삼아서 10만 명만 모여서 어머님들이 시험만 보면 상위권이 진짜 대단한 점수를 얻게 된다. 이런 농담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알았어요? 예. 이해되죠? 우리 애는 국어하고 수학을 잘한다. 그러면 국어하고 수학만 쫙 보고 쫙 빠지면 돼요. 예를 들어서 대동단결 3만 명 이렇게 하면 돼요. 하실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자, 이 평균을 움직이는 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평균은 난도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높고요. 난도가 올라가면 평균이 올라가고 난이도가 떨어지면 평균이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자, 이게 나중에 제가 탐구를 얘기할 때 이것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결국에는 평균을 내리는 집단의 크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수포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학의 난이도는 조절이 안 돼도 표준 점수는 올라갈 수 있어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상위권 어머님들은 수포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 늘어라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기적인 얘기지만 심지어는 이것도 막으면 상위권이 유리해져요. 뭐? 수능 원서 접수를 하고 수능 미응시를 하면 수시 합격을 뭐 한다? 취소한다. 이 정책만 나오면 상위권은 유리해진다니까요. 왜냐면 수능 원서 접수를 딱 했어요. 실제 응시는 달라요. 한 2만 명씩이 막 줄어요. 잘 보시면 누가 주는 걸까요? 아무 생각 없는 애들. 나 오늘 늦게 일어났네. 안 봐. 이런 애들 있죠. 있어요. 이런 애들. 그 다음에 또 수시에 이미 합격한 애들. 그러니까 얘네들은 볼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봐주면 평균을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라고 해야 돼요. 이런 정책을 밀라니까요. 그러니까 수시에 합격해도 최소한 수능은 무조건 응시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나름대로 논리적 근거 있지 않아요? 뭐 떨어뜨리겠다는 것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이러면 상위권이 유리해지는 거예요. 왜? 전체적인 평균을 떨어뜨려서 표점이 어떻게 할 거니까? 올라갈 거니까. 표점이 올라가면 변별력이 더 강화될 거니까. 이해되시죠, 지금? 예. 저를 정책 위반자로 하면 이 상위권 중심의 정책이 나올 수 있다니까요. 예. 자, 이해되시죠, 지금?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결국에는 그래서 사과탐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 사과탐은 찢어지거든요. 그리고 사과탐은 사실은 상위권 애들이 많이 선택하는 과목도 있고, 그죠? 하위권이 집중되는 과목도 있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예비 고3 어머님들의 머릿속에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한 세 가지가 있겠네요. 크게 보면 두 가지밖에 없겠다. 뭐야? 사과탐 선택 뭐 해야 할까? 이거 하고요. 이번 겨울방학 어떻게 보내게 해야지? 이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아니에요? 지금 예비 고2 엄마들은요. 무슨 생각밖에 없어요? 이번에 기말고사 잘 봐야 되는데. 또요. 에? 이놈의 자식 이거 겨울방학에 놀게 하면 안 되는데.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지금 예비 고1 엄마들은 고등학교 어디 써야지? 이거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디 고등학교 쓰는 게 유리한 거야? 어느 고등학교 쓰는 게 불리한 거야? 다 어머님들도 요 시기에 했어요. 지났으니까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할 뿐이지 그땐 대단히 심각했어요. 사실은. 자, 어찌됐든 자, 이거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불러드리는 점수를 제발 좀 외우시라고요. 그리고 제 기준으로 통일을 하자고요, 이제. 네? 강남은 제 기준으로 통일하자고요. 자, 보겠습니다. 자, 130점이라는 점수를 기억해 두시고, 만점 기준이에요, 만점. 만점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원점수로 100점이에요. 근데 혹시라도 해서 얘기하는 건데, 표준 점수의 만점이 몇 점인지는 아시죠? 몇 점이에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뭐 기대도 안 합니다. 200점 만점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곱하기 4 하는 거예요. 그래서 800점 만점이 되는 겁니다. 이건 근데 공식에서는 나오는 점수고 현실에서는 이런 점수 안 나와요. 됐죠? 자, 그러면 그래서 배치표 같은 걸 보면 800점 만점에 뭐 520 몇 점, 510 몇 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위에는 만점이 800점으로 기재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님들이 물어보면 설명할 수 있어야 될 거잖아요. 이게 800이 뭐니? 그러면 글쎄 얘네 이거 지금 뭐 오탄가? 인쇄 사고인가? 이러면 안 되지 않아요? 그죠? 어머님들이 잘 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아빠들이 디테일해질 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예비 고3 엄마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 태도예요. 아빠들이 디테일해지면 진짜 무서워요. 어머님들은 죽기 시작해요. 넌 도대체 맨날 설명회다면서 뭐 듣고 다니니? 이런 말 나오기 시작하고요. 집에서 도대체 뭐 하냐? 이런 말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렇지 않아요? 예, 이런 말 나와요, 당장. 예, 그러니까 안 되면 손 붙잡고 오세요. 네가 들어봐. 그래서 네가 들어봐. 넌 이해가 되나? 어? 자, 아무튼 예, 그래서 어머님들은 낫죠. 저희 와이프한테는 야, 너 좀 들어봐라 그러면 네가 하면 되지 왜 내가 하냐. 예. 아주 저희 와이프는 심플해요. 얼마 전에 혹시라도 저를 혹시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 계시면 전달하지 마세요. 며칠 전에 그저껜가 설명회 때 자기 얘기하지 말라고 라고 얘기하고 무슨 얘기하는지 다 듣고 있다고. 그리고 자기를 아주 무지한 사람으로 몰아붙이는데 내가 입시적으로 무지한 건 맞지만 당신에게 그렇게 무시당하면서 대상은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갖고 혹시 저 아시는 분 계시면 전달하지 마세요. 자, 보도록 할게요. 130점이라는 기준이 진짜 중요해요. 지금은. 아시나요? 이게 130점 근처에서 놀면 이걸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쉬운 수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130점 근처에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130, 뭐 이렇게 되겠죠. 131, 132, 133, 이 정도면 그걸 통칭 뭐라고 하는 거야? 쉬운 수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130점 이하로 떨어질 때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128, 이렇게 127, 그죠? 이렇게 나오면 이걸부터 뭐라고 부르는 거야? 물수능이라 하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한번 볼게요. 대표적으로 작년에 수학 B형 만점 표준점수 몇 점? 125점. 그래서 수학을 물수능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수능이 작년에 수학이 원흥이 됐던 거죠.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뭐가 되냐면 130점 중반이 되면 중반이에요. 중반이 되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135, 136, 134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요 정도가 되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쉬운데 변별력이 생겼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쉬운 수능? 만점 기준으로 130점 중반대까지가 쉬운 수능이에요. 역사적인 통계상으로도 그렇게 나와요. 이해되시죠 지금? 평가원은 이걸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만점의 표준수를 거의 어떻게? 130점 중반대로 맞추려고 묻어낸 애를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 다른 데서 설명할 때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맞추려고 애를 쓸 것이다. 근데 그동안도 애를 썼는데 실패했다. 근데 올해는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겠다 나도. 근데 그렇게 애를 쓸 것이다. 그러려면 반드시 한두 문항의 킬러형 문제를 내줘야 된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고난도의 문제를 반드시 한두 문항을 껴야 한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1등급 컷은 거의 대부분 다 95에서 혹은 94에서 몇? 96 사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올해는. 제 설명에 따라다니시는 분 많으니까 다 들은 얘기예요. 올 상반기 때 다 했던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제발 어떤 얘기를 할 때 그냥 웃으면서만 듣지 마시고 아시죠? 자, 이게 쉬운 수능이에요. 자, 그러면 130점 후반이 가면 이때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려운 수능이 되는 거예요. 아시죠? 이해되세요? 과거로 따진다면 이 130점 후반이 나면 과거로 따지면 142점, 143점까지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뭐가? 누구만 응시해주면 수시에서 합격했던 애들이 응시만 해줬다면. 이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은 130점 후반대도 옛날로 따진다면 140점 거의 초반 중반하에 거의 가까운 난이도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이거를 이해하면 굉장히 쉬운 거예요. 아까 그래서 제가 미응시하는 애들이 거의 몇만 명 된다. 원수업수하고서 이런 얘기를 다 덧붙여주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됐나요? 자,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대표적인 케이스가 뭡니까? 자, 작년에 대표적인 케이스 국어 B형 100점 기준 몇 점? 139점. 그러니까 작년에 인문계에서는 국어 B형이 국어가 당락을 결정했다. 어려웠다.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불렸던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지금 왜 과학탐구가 지금 대세로 완전히 장악하고 있냐? 지금 대치동 학원가는요 완전히 과탐의 대세로네요.
심지어는 어떤 반응도 있냐면 수학을 다 맞을 바야 선생님들은 과학 선생님 뭐라는지 아세요? 수학을 다 맞을 바야 과학 다 맞는 게 맞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아요? 옛날엔 언감생심 꺼낼 수도 없었던 이야기예요. 자연계에게. 그렇지 않아요? 수학보단 과학이죠.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 당당하게 얘기해요. 과학 선생님들이. 어머니 만점 받을 거면요 수학 다 맞지 말고 과학 다 맞으세요. 이래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이유는 굉장히 간단하죠. 표점 때문인 거예요. 그거를 과학 선생님들은 저처럼 체계적으로 설명을 못할 뿐이에요. 왜요? 라고 하면 어렵잖아요. 이렇게만 얘기하지. 실제로 저처럼 그것의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뿐이에요. 그러면 작년도에 과학탐구의 표준점수는 몇 점이 나왔냐? 만점 기준으로 140.5가 나왔어요. 대박이죠. 특히 작년에 수학처럼 125점 나왔을 때는 진짜 수학은 과목도 아니에요. 과학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올해는 예상 표준 점수가 몇 점으로 예상되냐? 142점을 넘어설 것 같아요. 이러니까 과학의 대세론이 완전히 불을 지피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는 예비 고1 어머님들도 이미 겨울방학 때 과학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완전히 확산되기 시작하죠. 몇 년 전만 해도 누가 예비 고2 학부모가 겨울방학에 과학을 합니까? 일단 뭐 중심으로? 영어와 수학 중심이었죠. 무조건. 아니요? 이해되시죠? 일단 온리 먼저 수학이죠. 근데 지금은 예비 고2 어머님들조차도 어때요? 과학을 알아보고 다녀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과탐과 관련된 설명회가 가장 잘 돼요. 어떤 면에서 지금 분위기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금 대치동 분위기를 잘못 읽고 있나요? 예. 그죠?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140점 중반, 즉 145 막 이렇게 나오면 이걸부터를 불수능이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렇게까지 나온 사례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나마 아주 가깝게 본다면 2011학년도에 우리 자연계 학생들이 봤던 수리 가형이 진짜 불수능이었죠. 그때 당시에 만점 표준 점수가 153점이 나왔어요. 대박이에요. 대박 진짜. 이런 거 하나 터졌다간 대박이에요. 대박. 이런 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수학생들은 늘 어때요? 어깨에 힘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수학이죠. 아니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왜? 이런 경험치를 갖고 있었던 유일한 과목은 사실은 뭐예요? 표준 점수가 생긴 이유는 두 과목이 있어요. 수학과 국어예요. 국어도 가끔 이런 상황이 뜰 때가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아까 제가 네 가지 얘기했죠. 네 가지가 다 겹쳐버리는 거죠. 이러면 진짜 애들 죽는다니까요. 애들 무너뜨리는 건 진짜 삽시간이에요. 사실은. 자, 이해되시죠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은 있다 없다? 없다. 현 정부의 정책적 기조라면 특히 뭐 박근혜 정부 하에서는 있을 가능성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나요? 그러니까 맥시멈으로 뭐만 보시면 돼요? 140점을 살짝 넘어가는 것만 딱 고민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자, 이제 정리되셨죠? 그러면 이번에 예상 표준점수를 보자고요. 자, 국어예요. 물론 이 투수께 맞을지 틀릴지 몰라요. 그러나 틀려도 130점 중반은 안 갈 거 아니에요. 아무리 틀려도. 그러지 않을까요? 자, 국어 B형. 딱 130점 중반이에요. 그러니까 국어 B형은 어땠다? 쉬웠다는 아니에요. 변별력이 있었다. 근데 어떻게 설명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번 시험 끝나고 작년보다 쉬웠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죠. 그러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지금? 네, 기관들을 대변하는 얘기예요, 지금. 자, 그 다음, 이제 수학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수학 A형. 이번에 인문계는 그래서 수학이 핵심인 거예요. 몇 점이 예상되고 있다? 130점 후반대가 예상되고 있어요. 아무리 지금 적게 보는데도 137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각 기관들이. 그러니까 올해는 어떤 면에서는 수학이 당락을 결정한다. 인문계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거고 인문계는 수학판으로 돌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아마도. 근데 자연계 거 보세요. 131.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됐나요? 자, 그러면 영어는 어떠냐? 자, 영어 볼게요. 지금 예상 표준점수 135인데 사실은 저희 거를 믿지는 마시고 다른 기관에서는 137까지도 예상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37에 육박하면 영어가 상당히 어렵게 가는 거고요. 어렵다와 변별력이 있다. 거의 딱 중간에 머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 저희의 예상대로 135점 정도가 가면 어때요? 그냥 평이하긴 했지만 뭐였다? 변별력이 상당히 있었다. 이 정도에서 끝나게 되는 거죠. 해석되셨어요? 자, 그러면 자, 탐구를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탐구를 설명하기 전에 자, 지금부터 요거 보지 마시고 제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제가 여기서 탐구 선택의 기준도 뭐 어느 과목 선택해라 라고 하진 않겠지만 일정 정도 이야기를 할 거니까요. 됐죠? 예, 뭐 물론 뭐 마음 같아서야 우리 김성무 스님도 여기서 강의하시고 하니까 아 일반 사회 하세요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이승원 스님도 강의하시더라고요. 예? 저희 이투스 선생님이세요. 지리하세요 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자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자, 탐구를 정리하기 전에 탐구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워낙 선택하는 아이들의 수준이 다르고 그죠? 과목이 여러 과목이며 그래서 찢어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무리 평가원이 모든 과목을 똑같은 난이도로 내도 표준 점수는 절대 똑같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올해 기준으로 따진다면 똑같은 난이도로 나올 때 표준 점수가 제일 낮을 수밖에 없는 인문계 사탐은 뭘까요? 무조건 한국사겠죠. 뭐 문과도 얘기할게요. 자, 근데 상식적으로 아까 그냥 상식적인 얘기를 할게요. 자, 그냥 모든 과목을 똑같은 수준으로 내면 사회탐구에서는 이 과목의 표준수가 무조건 제일 낮아요. 무조건 한국사예요. 왜? 서울대 애들이 즉 상위권 애들이 무조건 한국사 선택하니까 올해 기준이에요. 맞죠? 한국사를 선택하는 애들은 두 가지의 아이들밖에 없어요. 1. 서울대를 생각하는 애. 2. 한국사에 미친 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서울대 애들을 이길 수 있어 라고 덤비는 애. 아니에요? 그 아이들 빼놓고는 한국사를 선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만만한 놈들이 아니라는 거죠. 한국사에 미친 애들은. 그래서 한국사는 어설프게 조금만 시켜냈다가 완전히 박살나는 거예요. 어설프게 시켜냈다가 어떤 상황이 전개되냐? 또 올해처럼 최악의 상황이 와요. 백분위가 100이 안 떠요. 다 맞아도. 백분위가 100이 안 떠요. 심지어는 2014학년도죠. 재작년도에는 다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백분위가 96이 떴어요. 한 문제를 틀리면 백분위가 88로 떨어져요. 최악이에요. 최악 진짜. 이게 왜 최악인지 아직 뭐 아는 척하지 마세요. 이게 왜 최악이에요? 설명도 못할 거면서 뭐 그러세요. 저는 어머님들의 반응을 믿지 않아요. 네. 아는 척한다고 제가 속을 것 같죠? 몰라요. 자, 물론 아는 분들도 당연히 계시죠.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부터 설명 잘 들으십시오. 사실은 탐구라고 하는 과목은 자, A라는 학생이 50점 맞았어요. 만점이에요. B라는 학생도 50점 맞았어요. 만점이에요. 자, A라는 애는 표준점수가 68점이 나왔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자, 근데 B라는 애는 50점 맞았는데 표준점수가 74점이 나온 거예요. 이럴 수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미 한 과목에서만 벌써 6점 차이 나요. 만약에 근데 국어, 영어, 수학 이 세 과목이 굉장히 쉽게 나와서 변별력이 없게 나왔다면 결국에는 만약에 이런 상황이 나와서 표준 점수를 그대로 써버린다면 탐구를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내 아이의 미래가 결정돼 버려요. 이건 완전 로또가 되는 거죠. 시험이. 이 사태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막아야 되지 않아요? 그래 안 그래요? 막아야죠. 반드시.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상위권 대학들은 물론 일부 중위권 대학은 이 표점을 그대로 쓰는 대학들이 있어요. 이러면 내가 표점이 진짜 높게 나온 높게 나온 과목을 내가 선택해서 잘 보기만 하면 진짜 대박이에요, 걔는. 그러니까 그런 걸 찾아내서 정시원서를 쓰는 게 원서를 잘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기에게 유리한 대학을 찾아라. 이런 말들이 다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리한 점수 체계를 찾아야 한다. 이런 것도 다 그런 데서 나오는 말들이에요. 이해되시죠, 지금? 자, 그러면 자,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주요 대학들은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얘가 68이고 얘는 74였지만 똑같이 100분위가 100이 나온 거야. 얘도 100이 나왔다. 그냥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점수를 주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해되세요, 지금? 이걸 뭐라고 불러요? 그걸 변환표준점수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탐구의 변환표준점수라는 말도 쓰고 알아둬야 돼요, 이 단어를. 아시죠? 제발 이렇게 좀 이런 단어들을 좀 잘 쓰시라고요. 적재적소에. 아셨어요? 제가 왜 이 얘기하는지 어머님들 모르시죠? 제가 대충 이쪽에서 설명을 하다 보면
다른 학원에 설명회가 있어서 시간이 남을 때 사실은 커피를 마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어머니들이 옹기종기 모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재밌어요. 제가 제일 재밌어하는 게 어머님들 그렇게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입시를 가지고. 한편의 꽁트예요, 꽁트. 어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정말 정답처럼 얘기를 잘하는지 정말 재밌어요. 그리고 꼭 틀린 분이 목소리가 제일 커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앉아있으면 얘기하지 마세요. 예. 자,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자료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넘겨야 될 것 같아서 요 자료요. 사회탐구는 작년도 기준인데 100분위를 100을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는 각각의 대학들이 주요 대학들은 66.5점을 줬어요. 그럼 우리 애가 100분위가 100백이었다고 가정하면 됐죠? 만점 기준이에요. 100백이었다고 가정하면 몇 점을 받은 거야? 133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사탐이 핵심이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었겠죠. 그렇지 않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기준으로 따지면 무조건 국어가 핵심일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에요? 점수 잘 기억해 보세요. 이해되시죠 지금? 작년도 얘기예요. 근데 올해는 이미 수학이 표점이 지금 예상 표점이 138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문계는 수학이다. 수학이 중심이다.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했고 드디어 탐구가 중심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해석해 보세요. 지금 현재 발표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작년도 기준으로 대학에 변표 적용을 하면 몇 점이 예상된다? 130점? 후반대가 예상되니까 탐구가 핵심이란 말이 기어나오지 않겠어요? 이해되세요 지금? 저희가 지금 추론한 건 아무리 안 돼도 137.5는 넘어설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지금? 그러면 자연계문들이 다수니까 자연계는 볼게요. 작년에 100백이었을 경우 70.25점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140.5점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점수를 주는 근거는 대학마다 산출 공식이 달라요. 이건 언제 발표되냐? 성적표가 나와야 발표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직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대학들이 갑자기 바꿀 수도 있어요. 산출 방식을. 이해되시죠? 그러나 연고대는 거의 대부분 다 동일하게 움직여요. 근데 서울대의 산출 공식은 좀 달라요. 서울대는 뭘 고려하냐면 최고점 평균점수까지를 고려해서 산출 공식을 내요. 그래서 연고대와 동일한 점수가 나오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100백을 맞았어도 100분위가 100백이라도 연대에서 유리해질 수도 있고 고대에서 유리해질 수도 있어요. 아니, 연대에서 유리해질 수도 있고 서울대에서 유리해질 수도 있어요. 상황이 달라진다니까요. 됐나요? 어찌됐든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보세요. 140.5점이죠. 그럼 작년에 자연계에서 130점 중반이 나온 과목도 없어요. 그러니까 과탐이 진짜 완전 대세였던 거죠. 그러면 올해 이 기준으로 과탐을 계산해보면 몇 점이 나오냐? 142점이 나와서요. 이러니까 과탐 대세론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 맞아도 뭘 다 맞아야 된다? 과학. 2, 3, 2, 3의 패턴으로 가면 무조건 과학이에요. 어차피 수학도 30%고 과학도 30%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수학 잘 봤다고 해서 장학금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죠? 예, 아니면 무슨 기숙사를 무료로 넣어주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과탐의 대세론이 나오는 데는 다 근거가 있다는 얘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됐나요? 예. 그런데 최악은 뭐냐? 자, 앞으로 가볼게요. 최악은 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 맞았는데 100분위가 97 뜨는 거예요. 이게 최악 아니에요? 아닌가요? 그럼 100분위 97을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탐구가 쉽게 나오기를 기대하지 말라고요. 우리 애가 선택한 과목은 일정한 변별력이 있기를 바라야 돼요. 아셨어요? 오히려 쉽게 나오는 게 완전히 내 아이를 망치는 길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2010, 근데 다행히도 과학탐구는 100분위가 완전히 막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일정하게 그래도 떨어져 줘요. 근데 사회탐구는 그렇지 않아요. 사회탐구는 늘 매년 마치 해가리 하듯이 1년마다 하나씩 문제가 터져요. 대표적으로 2013년도에 한국사, 경제, 세계사가 다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100분위가 96이 떴어요. 하나 틀리면 100분위가 막 88이 떴어요. 이러니까 특히 한국사와 경제를 선택한 애들은 어땠을까요? 완전 폭망이죠, 폭망. 그지 않아요? 최악의 경우는 이런 상황도 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인문계인데 한 문제를밖에 안 틀렸어. 2013년도에 한 문항 틀린 거예요. 그랬더니 등급이 이렇게 뜨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지 않아요? 이럴 수 있지 않아요? 근데 얘가 한국사와 경제를 동시에 선택했다. 두 문제 틀린 거예요. 두 문제 틀렸어요. 전 영역에서.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어요, 이거. 아니에요? 제가 무슨 공포심을 유발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있었던 사실이에요. 그냥 재작년도에. 근데 사회탐구는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한다니까요. 의외로. 특히 소수 과목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학원가에서는 웬만하면 적게 선택하는 과목 하지 마세요. 변수가 너무 큽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소수자들의 선택하는 과목을 100분위를 일정하게 맞춰줬어요. 정부가. 평가원이. 그런 노력을 한 거야. 왜? 이러다간 경제라는 과목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거든. 이해되시나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떠봐요. 그러면 누가 이거 상위권들이 경제를 선택하겠습니까? 다 버리지, 이거. 자, 사회문화?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일정하게 100분위를 맞추려고 애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수능을 잘낸 수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수능을. 그건 국영수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자, 물리원. 어때요? 자, 자연계어머니들이 주라고 하니까 이번에 예상 100분위 만점 기준으로 100. 그러니까 물리 선생님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물리는 생각보다 애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가 어려워할 뿐이지 막상 하면 쉽고 생각보다 1등급이 잘 나오며 어떻다? 100분위가 저처럼 설명하지 못하죠. 그래서 의외로 물리가 좋은 과목이요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됐죠? 단지 그냥 수학 잘하는 애들은 물리하면 유리합니다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지. 두 번째, 화학원 어땠어요? 작년에 100분위 100 떴고요. 올해 99로 예상을 했는데 이건 뚜껑을 열어봐야 돼요. 100이 뜰 수도 있어요. 저희 예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계는 크게 문제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죠. 자, 계속 가볼게요. 생명과학원 어때요? 이렇게 떴어요. 표점 보세요. 대박이에요. 대박 진짜. 이거 표점서 그대로 갖다 쓰면요. 다른 과목과 하고 비교하면 이미 10몇 점 차이 나요. 그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지금? 그래서 이번에 서울대의 변표가 도대체 몇 점이 나올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에 생명과학 1 다 맞고 화2 다 맞고 이러면서 오히려 국영수에서 틀린 애가 서울대를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라는 분석이 막 나오는 거예요. 해석되시나요? 왜? 지금까지 자연계 만점자가 작년만큼 나올 가능성이 없어 보이거든요. 많아봤자 지금 한 7명 나올까 말까? 해요. 지금 조사를 해보면. 그렇게 많이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만점자는 이미 레이더망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왜? 쉬가 떠들고 싶으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어머님 아이가 만약에 다 맞아봐요. 어떤 짓도 할 거래요? 인터뷰 당연히 하지. 방송국 오라 그래. 그럴 거 아니에요.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게? 사람의 심리가 다 그런 거지. 그죠? 그래서 만점자는 쉽게 색출돼요. 사실은. 자, 계속 볼게요. 지학원. 또 대박이에요. 대박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수능 전에 제가 다른 학원에서 설명을 할 때 어머님들이 지학원으로 가도 될까요? 라고 할 때 제가 했던 말이 있어요. 100분이 뜨는 거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다른 학원에서.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수업 들을 게 아니니까. 그죠? 그런데다가 어땠어요? 이번에 내년도는 그래서 지학원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제 예상은. 아마도. 왜?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 작년에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다가 하위권 애들이 몰려들면 몰려들수록 좋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지금? 자, 계속 가볼게요. 자, 물리2 이게 조금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보면. 예. 요것만 조금 문제가 생겼고 나머지 과목은 아주 무난했습니다. 자, 화2 괜찮았죠. 자, 어때요? 생2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 생2도 100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생2는 선생님들이 지금 다 분석하셨겠지만 우리 여기에 생물이야 서태수 선생님이 강의하시니까 뭐라고 그러세요? 작년이나 올해나 그렇게 난이도의 차이가 없다. 근데도 왜 도대체 1등급 컷이 이렇게 올라갔냐? 그만큼 생2가 작년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최상위권들이 그만큼 대비를 했다라는 분석을 하실 거래요. 제 예상이에요.
제대로 예상했다면 그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긴 해요. 그러니까 올해는 진짜 최고의 대박은 어떤 애들? 생원과 화투를 선택한 애들. 진짜 대박이죠. 그잖아요? 단 잘 봤을 때. 늘 전제는 이거예요. 단 잘 봤을 때예요. 자, 그럼 생투도 이랬고 심지어는 지학, 지투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아주 베스트는 또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아마 올해 최고의 대박 케이스는 생원, 화투를 잘 본 아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됐죠? 이해되시죠 지금? 왜 지금 변표라고 하는 말, 심지어는 대학은 변표라는 말을 쓰지 않고 탐구의 보정점수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뭐라고요? 오케이. 아, 제발 이런 단어들을 좀 쓰시라고요. 어차피 그들이 쓰는 거니까. 그리고 신문에서도 그런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이게 해석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아버님들에게도 다 설명해 주세요. 다 설명해 주세요. 따라서 자연계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과목을 선택해도 그렇게 문제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은 패턴으로 지금 몇 년째 나오고 있다.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과목, 우리 아이가 잘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일단 맞는 것 같다. 라는 거. 됐나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의 특성을 보고 판단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다. 라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얘가 암기를 너무 싫어해. 막 이런 애들 있지 않아요? 생리적으로 암기에 굉장히 애들이 막 짜증을 내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암기 중심의 과목들은 안 하는 게 나아요. 오히려 화학이라든지, 물론 화학도 이렇게 암기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난이도 높은 문제들은 꼭 암기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지학이라든지 생물은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기본적으로 암기가 던져야 될 것들이 꽤 있어요. 이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잘 아이들의 특성을 파악해서 배치하시는 게 맞고, 인문계는 가능하다면 소수 과목들은 조금 역사적으로 약간 위험성이 있었던 건 분명히 맞다. 어느 과목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그런 패턴이 보였던 거는 분명히 팩트라는 거죠. 아셨어요? 그건 맞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지 내년도의 변수는 한국사가 필수가 되기 때문에 꼭 서울대를 쓰는 애들이 어떤 과목으로 반드시 쓴다라고 하는 전제가 없기 때문에 이게 조금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해석되시죠? 자, 그러면 내년도를 예상합니다. 처음으로 하는 짓이에요.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자, 내년도는 과연 어떻게 나올 가능성이 있느냐.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늘 전제는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충분히 한 번쯤은 들어볼 만한 가치는 있습니다. 늘 볼게요. 내년도 예상. 내년도에 달라지는 점은 별거 없습니다. 한국사가 필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맞죠? 두 번째, 달라지는 게 뭐죠? 국어 AP가 통합된다는 거죠. 세 번째, 뭐예요? 교과서 개정이에요. 특히 수학과정 개정 수학이죠. 이 세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내년도 달라진 점의 핵심은 이 세 가지다. 개정 수학, 국어 AP 통합, 셋, 한국사 필수. 그러고 나서 올해 입시와 내년 입시는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달라져봤자 아주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느 군의 정원을 좀 줄인다든지, 최저력이 좀 변한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변화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입시의 근원적 틀을 뒤흔드는 입시 변화는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15학년도처럼, 자, 2014학년도와 15학년도를 비교해보면 진짜 근원적인 변화가 엄청 많았죠. 그렇지 않아요? 당장 첫 번째 보세요. 수시 최저력에서 100분의 1을 못 쓰게 했죠. 그렇지 않아요? 잘 몰라요. 옛날 일이라. 예. 지금은 수시 최저력에서 100분의 1을 쓸 수가 없어요. 다 등급만 쓰잖아요. 근데 몇 년 전만 해도 100분의 1 썼다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학은 최저력에 국영수합 280 이런 식으로 더 엄밀해지는 거죠. 이해됐어요 지금? 두 번째로 2013년도까지는 우선선발이라는 게 있었어요. 당장 우선선발을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수능 강자들에게 좀 더 불리한 정책으로 자꾸 이어졌어요. 이게 우선선발이 수시에서만 있었나요? 아니요. 정시에서도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성대 같은 데는 수학, 과학 전형도 있었어요. 우선선발로. 그러니까 수학, 과학만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 바보들은 가능성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4, 1, 3, 1 이렇게 맞는 애들이 있다니까 자연계에. 생각보다 이런 애들이 성대에서 구제를 받았어요. 지금은 구제를 받을 길이 없어요. 이런 애들이. 소위 표현하면 어디에도 우선선발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자, 이런 변화도 있었죠. 군도 이동했죠. 그죠? 분할 모집 폐지됐죠. 그지 않아요? 심지어는 2010학년도 작년에 여러분들의 선배들의 엄마들인데 작년에 정시원서 쓸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왜? 정시원서를 쓸 때 작년도의 결과를 가지고 쓰지 않아요? 작년에 결과 어땠는데 근데 작년에 정시원서를 쓸 땐 재작년도의 결과를 쓸 수가 없어요. 왜? 그때 당시에는 뭐? 수준별 수능이었기 때문에. A, B로 다 갈라졌으니까. 특히 영어가 A, B로 갈라졌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지금? 그러니 작년도 엄마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느끼셔야 돼요. 근데 항상 이렇게 사실은 큰 변화가 나타날 때 늘 여유로워야 돼요. 아, 이럴 때 큰 변수가 나온다. 이 변수를 잘 찾으면 진짜 초대박이에요. 초대박. 작년에 초대박을 일으킨 대표적인 사례 지방대 의대였죠. 진짜 초대박이에요. 어떤 정도의 초대박이냐? 중대 떨어지고 의대 가는 거예요. 저희 학원에 꽤 있었다니까요. 한양대 떨어지고 의대 가는 진짜 많았어요. 작년에. 네, 한양대 공과대를 떨어지고 지방대 의대 가는 거예요. 그 애들이 말하잖아요. 쌤, 한양대가 진짜 좋은 대학인가 봐요. 이러고 가는 거예요. 이 케이스가 작년에 진짜 많이 나왔다고요. 왜? 왜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죠. 빨리 설명해 보세요. 쉬운 이슈여서요. 뭐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왜? 지방대 의대의 특징. 입시 변화가 컸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지방대 의대의 특징 100분위 1을 반영한다는 거죠. 주로. 근데 작년에 수학을 하나 틀렸을 때 100분위가 88이 떴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배치표와 실제 아이들의 간극이 너무 컸다는 거죠. 배치표에는 분명히 그 대학의 커트라인이 맞는데 실제로 그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이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작년에 수학이 100분위가 아주 개판이었던 게 아주 결정타예요. 쓸 수가 없는 거야, 애들이 쫄아서. 왜? 배치표 보면 떨어질 것 같거든.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아주 난리였어요, 난리. 네, 뭐 조선대, 원광대, 아주 경상대, 저 지방대 의대 쪽은 아주 전멸이에요, 전멸. 계명대. 컷이 어느 정도 딱 수준이에요. 딱 한양대 진짜 공과대 수준에서 딱 머물렀어요. 그럼 올해도 그런 현상이 벌어질 거냐? 올해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왜? 100분위가 일정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앞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한국사가 100분위가 지금 100이 안 떴다는 게 지금 뭔가 연고대 최상위권 학교에서 문제가 터질 수도 있어요. 그 해가 2013년도 수능이었어요. 한국사 경제 이때. 알았어요? 그때 2013년 기억해보세요. 기억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2013년 때 어땠어요? 연대경영펑크, 연대경제펑크, 고대경영펑크, 고대전경펑크, 성대 글로벌계열 전부 작살이에요. 그래서 2013년도엔 연대신학과가 연대경영보다 컷이 높았죠. 다 이렇게 펑크는 데 원인이 있다고요. 그게 다 뭐하고 관련이 있다고요? 점수 패턴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어머님들은 이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가 너무 떨어지는 상태에서 맨날 입시만 보는 거예요, 지금. 그 입시를 본다는 게 기껏해야 뭐야? 어느 대학이 몇 명 뽑는데, 어느 대학에 무슨 전형이 있대. 맨날 이런 소리만 듣고 있는 거예요. 올해 정시가 준대. 그거 알아서 뭐 하게요? 올해 수시가 는데. 그거 알아서 어떡하자고요? 그러면서 걱정만 하는 거예요. 수시 는다니까. 나는 강남에 사는데 우리 애는 내신 안 좋은데. 그럼 어떡하지? 맨날 이런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커피숍에서 보면 야 괜히 강남에 학교를 괜히 보냈나 봐. 딴 데로 보낼 걸. 이걸 고등학교 3학년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고3인데 그거 뭐 후회해서 뭐 하게. 그리고 내 친구 얘기를 해요. 걔는 뭐 저 지방에 사는데 우리 애보다 모의고사 보면 아주 형편없는데 내신이 1.1이 아주 미치겠어. 왜 남의 떡을 그렇게 부러워하세요? 다 알고선 여기 살고 있는 건데. 몰랐어요? 강남 내신 따기 어렵다는 거 몰랐어요? 3학년이 돼서 느끼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강남은 강남이 걸어가야 될 길을 걷는 거예요. 아셨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신 1.1 맞고 한양대 가는 걸 부러워하지 마세요. 강남에서 내신 1.1 맞은 애가 한양대 가는 일이 있어요? 바보예요? 그죠? 만약에 가는 애가 있다면 걔도 지금 아주 정상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가는 걸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강남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 패턴들이라는 거죠. 어머님들이 이걸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재수를 시키면 시켰지.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케이스가 나옵니까? 예를 들어서 내신 1.8 맞고 숭실대를 쓴다?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강남에서. 그러니까 남의 떡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그건 쟤네 떡이야. 그러면 나는 내 떡을 챙겨야 돼. 이렇게 현명하게 움직여야죠. 왜 맨날 앉아갖고 남의 떡을 그렇게 부러워해요? 자기가 선택한 길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그 말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용인외고 같은 데 보내놓고 수능 망친 놈들이 제일 한심한 놈이며 아닌가요? 그런 고등학교를 갈 수 있는 중학교 때 실력이 됐는데 그래서 내신 잘 따길 바래서 내신 따기 좋은 고등학교 보냈는데 내신 망치는 놈들이다. 아닌가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의외로 애들의 실력은 대단히 좋은데 내신 자체는 잘 못 따는 애들이 있어요. 저희 아이도 비슷해요. 저희 아이도 똑같아요. 제가 왜 저희 아이는 내신 따기 좀 어려운 고등학교에 보냈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첫 번째 이유는 뭐였냐면 저는 내신 따기 쉬운 고등학교에 보내서 아이가 대학을 바라보는 수준이 떨어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어머님들 친구들 잘 보세요. 일부 내신 따기 좋은 고등학교에 가잖아요. 애들은 어떤 심리가 바뀌는지 아세요? 인서울만 해도 대단한 거래. 애들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릇이 작아져요. 쉽게 얘기하면 야, 우리 학교에서 전교 1등은 한양대 갔대. 이걸 자랑 삼아서 얘기해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첫 번째 근거였고 두 번째로는 우리 아이를 내신 따기 좋은 고등학교 보내도 내신 잘 못 딸 것 같았어요. 아주 간단해요, 저는. 그러니까 아주 어설픈 내신을 맞아갖고 올 것 같은 거예요, 느낌이. 그러니까 인문계 기준으로 따지면 자연계 괜찮은데 인문계 기준으로 따지면 이 내신이 1.6, 1.7, 1.8 이런 내신이 아주 환장하는 내신이에요. 인문계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일단 서울대 직윤도 안 돼. 그죠? 그런데가 내신 따기 좋은 고등학교는 이 내신을 가지고 일반 전형을 써도 안 돼. 전형별로 해볼게요. 그죠? 연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을 쓰면 당연히 떨어져. 연대 학종을 써도 떨어져. 아니요? 고대 융합인재를 써도 떨어져. 고대 학추를 받지도 못해. 성대 성균인재를 써도 떨어져. 그나마 기대하는 건 뭐 한양대 학생부 교과형인데 당연히 떨어져. 그러면 이 아이가 목숨 거는 건 한양대 학종이에요. 그리고 어디로 확 내려가요? 중대 다빈치 전형으로 확 내려가요. 이렇게 원서를 쓴다니까요. 근데 강남권의 1.6, 1.7, 1.8은 서울대 일반 전형부터 돼요. 그렇지 않아요? 아, 몰라요? 몰라요? 이번에 서울대 발표 났잖아요. 그죠? 뭐 이 내에서도 강남 지역 내에서도 어쨌든 자사고가 있으니까 자사고라고 불려지는 제가 뭐 어느 학교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여기에 서울대 일반 전형의 마지막으로 통과한 아이의 내신 점수 몇 점일까요? 네? 네. 한 2.1 정도 나와요. 여기까지가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1단계 통과, 물론 최종 합격할지 몰라요. 면접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강남권의 내신 2등급 초반 때는 그래도 경쟁력이 있는 내신이다. 라는 얘기. 그러니까 자기 학교의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시각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의 시각으로. 그죠? 근데 어머님들 강남권에서 2등급 초반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속으로 꿈의 내신이야 저거. 뭐 이러실 수도 있죠. 자, 이제 설명이 좀 됐나요? 자, 이번 수능을 그래서 저는 뭐라고 표현한다? 쉽지만 변별력이 있는 수능이다. 근데 쉽지만이란 말 자체를 쓰는 것도 애들은 막 거부감이 있는 거죠. 무슨 쉬워. 나는 어려운데. 이런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아이들의 특성을 보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1학년 학평이라 지금 모의고사 보고 있죠, 애들. 네, 어머님들만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저는 가서 데이터 정리를 해야 돼요. 같이 읽어봐요. 계속 강조하는 거죠. 자, 같이 읽어봐요. 강남이 가야 할 길을 걸어야 성공할 수 있다. 제발 남의 떡을 부러워하지 마라. 라는 얘기예요. 별거 없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어머님들이 최근에 제가 다른 학원 설명이 진짜 많잖아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내년부터는 대치동 설명회를 좀 줄일까 해요. 제가.
너무 많아. 그래서 자주 보이는 어머님들이 굉장히 두려워요. 전 누군지 알아요. 제가 다 찍을 수 있어요. 제 설명회 쫓아다니는 분들 지금 이 자리에서 제 설명회 처음 듣는 분들도 다 찍을 수 있어요. 제가 사람 이름 기억은 잘 못해도요. 사람에 대한 어떤 인상착의 이런 거에 대한 기억은 어마어마해요. 예. 제가 이 제자들, 예전에 저 수업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제자들 만나면 이름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걔가 어느 대학 갔고 무슨 과고 그때 당시에 몇 점이었는지 기억해요. 얘 직업병이에요, 직업병. 너 그때 몇 점 받고 그 대학 갔지? 선생님, 그걸 어떻게 기억하세요? 근데 너 이름이 뭐냐? 예. 직업병입니다, 사실은. 자, 제가 정리를 간단하게 해드리려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강남이 걸어가야 될 길을 가야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의 의미는 지금 제가 다른 설명회를 다니다 보니까 자꾸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하세요. 어머니들이 이제 막 끝나고 나면 따라 나와서 뭐 질문하고 막 그러잖아요. 특히 이제 예비 고2 어머님들. 이제 2018년도를 둘러싸고 있으니까. 강남 어머님들이 지금 무엇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가? 일단 그 두려움에 촉발을 한 건 고대의 2018년도 전형 발표예요. 물론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급해진 거예요, 지금. 막 학종 들린다. 이러니까 뭐 최저력 없어진다 뭐 이러니까 아주 급한 거죠. 직감적으로 이게 강남에게 굉장히 불리한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있는 거죠. 맞아요. 불리한 거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길을 가셔야 돼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학력은 더더욱 떨어집니다. 알았어요? 영어가 절대평가되면 지방 애들이 유리해질 것 같죠? 늘 강남 불패가 왜 생기는데요? 절대 그 정책적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아요, 현실은. 애들이 오히려 영어 공부를 더 안 해요. 왜?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알겠어요? 그리고 제가 예측컨대 2018년도는 영어가 어떻게 나온다? 쉽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부는 뭘 약속하고 있어요? 6, 9월 모의고사만큼 90점 이상자를 내겠다. 그래서 많은 기관들이 분석하잖아요. 6, 9월 모의고사에 90점 이상자가 몇 프로였냐. 그래서 최소한 15% 이상이었다. 그러니까 아마도 2018년도에는 90점 이상자를 15%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런 기사가 쏟아지니까 3등급이면 나도 1등급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18년도는 제 예상은 10% 정도까지는 90점 이상자를 만들 겁니다. 아셨어요? 이 정도까지는 만들어낼 거예요. 근데 2018년도 얘기해요. 근데 2019학년도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왜냐? 자, 2019학년도는 이미 정부가 바뀌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영어 절대평가를 없앤다는 얘기냐? 아니죠. 어떤 어머니 그 얘기를 해요. 3년 예고제니까 없앨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이해되세요? 근데 이럴 수 있지 않아요? 오케이. 그럼 90점 이상을 1%로 만들 수도 있지 않아요? 이건 지금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뭐가 문제인데? 1%로 만들면 되지. 아니면 극단적으로 0.1%로 만들 수도 있죠. 맘먹고. 그래서 2019학년도는 누구도 예상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바로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할까요? 2020학년도에 영어 절대평가를 폐기하겠죠. 만약에 새로운 대통령이 이 안에 대해서 나는 동의할 수 없다면. 왜 제가 이 얘기하냐면 지금까지 새로운 대통령이 나타나서 교육정책을 건드리지 않은 대통령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지만 반드시 바꿀 거예요. 왜? 바꾸려고 대통령 하는 거니까. 지 뜻대로.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내년 예상하려고 하다가 예상을 멈췄는데 일단 국어 A, B 통합되죠?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자, 만약에 올해 국어 B형의 난이도로 그대로 내는데 올해 국어 A형을 응시했던 자연계 학생들이 국어 B형을 봐줬다면 아마도 제 예상은 국어 B형은 130점 후반대가 나올 겁니다. 표준 점수가. 그러니까 올해 국어 B형의 난이도를 그대로만 유지해도 내년도에는 국어 A 표점이 어떻게 된다? 급상승하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내년도는 진짜 국어가 키워드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염두에 두세요. 그러니까 더 어려워진다가 아니에요. 더 어려워지지 않아도 돼요. 이 말이 이해되세요? 올해 국어 B형처럼 내도 돼요. 그러니까 정부는 계속 끊임없이 얘기할 것이다. 올해 국어의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할 거라니까요. 아주 뻔한 소리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물어보겠죠. 뭐라고? 그러면 국어 A형 쪽에 맞춰진 겁니까? 국어 B형 쪽에 맞춰진 겁니까? 이건 아직도 발표를 안 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할까요?
꼭 국어 B형에 맞춘다는 얘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뭐 국어 영역은 무슨 뭐 통합적 사고를 기반한 어떤 공통된 항목이 강하기 때문에 특정한 어떤 영역에 그렇게 치우칠 필요가 없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근원적인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그래도 국어 B형에 거의 흡사하게 맞춰야 되지 않냐는 뉘앙스로 끝날 거예요. 그러면 국어 B형의 수준대로 올해 그대로 나온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과거에 자연계와 인문계가 통합됐던 국어 시절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언어 영역이라 불렀죠.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때 당시를 분석해보면 실제 자연계와 인문계의 평균을 내보면 자연계들의 평균은 인문계보다 떨어져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연계들이 합리함으로부터 뭐를 떨어뜨린다? 평균을 떨어뜨린다는 얘기죠. 근데 다행히도 1등급의 비율을 보면 오히려 자연계가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최상위권은 그렇게 인문계보다 국어 영역이 뒤처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이미 과거에도 입증했었다. 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내년도에는 국어라고 하는 영역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1. 됐죠? 이해되시죠, 지금? 네. 2. 수학은 뭐가 핵심이다? 계정수학이 핵심이다. 과연 계정수학에서 어렵게 낼 것이냐 안 낼 것이냐의 문제인데 과거의 통념상으로 보면 어렵지 않았다. 그런데 새로 강화되어 있는 파트가 주로 확통 파트이기 때문에 주로 애들이 여기서 어려워하기 때문에 의외로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올라갈 여지가 있다. 요것만 다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에 따라서 평점이 수학 평점은 막 움직일 것이다. 알았어요? 따라서 최상위권을 목표로 하는 분들은 어떻게 된다? 계정수학에서 강화되어 있는 파트를 너무 쉽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좀 어렵게 나올 수도 있다는 여지를 반드시 두고 대응하라. 최상위권 어머님들은. 근데 중위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그렇게 하는 순간 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위권이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일단 쉬운 거부터 잡고 다른 거 잡고 그러고 나서 시간 남으면 일단 어려운 거 잡아야 되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단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예비 고2 어머님들은 계정수학의 새로운 파트는 제 예상대로 어려워질 거라고 믿고 심도 있는 학습을 하라. 됐나요? 최소한 1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됐죠? 그리고 영어는 전체적으로 올해 정도의 수준의 난이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내년도는 마찬가지로 과탐 대세로는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만큼 과탐도 표점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 대비 잘해라. 이게 제 예상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됐죠?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자, 제가 강남은 강남이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야 한다라는 말에는 뭐냐면 강남은 절대 정시까지 가야 된다는 마인드를 버리지 말 것. 뭐라고요? 오케이. 정시까지 가야 된다는 마인드를 버리지 말라는 얘기는 수시로 끝내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수시로 끝을 내세요. 가능하다면 수시로 끝내면 좋아요. 여러모로 좋습니다. 정시까지 가는 건 진짜 힘들어요. 맞아요. 그걸 제가 모르겠습니까? 자, 그런데 정시까지 가야 된다는 마인드를 버리지 말라는 얘기는 뭐를 놓치지 마라? 수능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수능을 활용해서 수시의 끝을 봐줘야 돼요. 어떻게든. 이게 강남이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물론 아닐 수도 있죠. 누구? 학종을 쓸 수 있는 아이들은. 사실은. 제가 앞서 다른 어떤 학원 설명에서 제가 아까 어떤 어머님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어머니들이 따라놔서 그러는 거예요. 최근에 대치동 학원가에서 다른 설명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정시 준비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대요. 근데 너무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는 거죠. 강남에. 실제로 그렇게 설명하고 다니는 애들이 되게 많대요. 이제는 있어요. 완전 학종이 대세고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긴 있어요. 이래야 돈을 벌거든요. 학종으로 딱 어머니들을 빨아들이는 순간 매달 와서 컨설팅 받으라고 할 거예요. 매달. 생활기록부 점검해야 되고 뭐 면접 대비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서류 준비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게 돈을 버는 일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에게 컨설팅이요. 어머님 아이는 정시까지 가야 됩니다. 끝.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더 이상 만날 일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혹시 정시 때 원서 쓸 때 필요하시면 한번 연락 주세요. 끝. 아니요? 수시 끝나면 기쁜 마음에 전화 한번 주세요. 끝. 그렇잖아요. 논술
논술학원 잘 찾아서 논술 대비하세요. 뭐 제가 논술 가르쳐요? 아, 그런 거잖아요. 이러기 때문에 사실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이러면. 제가 그 분들을 이렇게 너무 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학종이 늘어나는 거 맞고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학종을 건드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자, 정시까지 가야 된다는 마인드를 꿈꿔야 된다는 건 뭐냐면, 먼저 수시를 고민하기 전에 먼저 뭘 고민해라? 정시부터 고민해라. 강남은. 정시부터 고민해라. 알겠어요? 그러면 현재 우리 아이의 모의고 성적을 분석해서 뭐 해라? 정시로 어느 정도의 대학을 가는지를 판단해라. 판단해라. 이해되시죠, 지금?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지금 자연계인데, 자연계요? 딱 봤더니 우리 아이의 모의고 성적을 분석해 봤더니 우리 아이는 중대 공과대는 확실하게 가는 것 같아.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현재 성적만 잘 유지한다면, 전제하는 거요, 중대 공과대는 갈 것 같아. 그러면 우리는 수시를 어디서부터 쓰면 돼요? 네? 어디서부터 쓰면 돼요? 아, 여기서부터 쓰면 되죠. 서강대부터 쓰면 되죠. 서강대 써봐요. 성대 써봐요. 차례로. 한양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고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연대, 그 다음 어디? 서울대.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는 여학생이다. 나는 중대보단 이대가 더 나아 보여. 이러면 이대. 근데 애는 뭔 소리야 안 가? 그러면 빼는 거죠. 이걸 가지고 싸우시겠죠. 아빠하고 애하고. 그렇지 않아? 애는 이대 안 가 이럴 거고, 중대 갈 거야 이럴 거고, 아빠는 야 그래도 이대야. 쓸데없는 소리 하겠죠. 뭐 옛날에 대통령 부인들은 다 이대 출신이었어. 이런, 제발 그런 거 갖고 애들 설득하지 마세요. 이러니까 애들이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을 설득하려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이대를 보내실 거면. 저는 진짜 기가 막히게 애들 이대 보내요. 네? 어떻게 하냐고요? 여대가 갖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얘기해요. 여대가 갖고 있는 장점. 네, 여대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네. 일단 애들이 자존감이 대단히 강해요. 네. 그래서 애들이 사회적 진출도 잘해요. 애들은 왜 너가 중대를 가려고 하니? 남녀공학을 왜 그렇게 선호하니? 결국은 남자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생각해보면. 아니에요? 남자가 있기 때문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러면 이대 가면 남자를 못 만나는가? 더 많이 만난다는 걸 입증해주면 돼요. 뭐 어려워요. 더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면 돼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예. 이런 거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정시원서를 써도요. 예를 들어서 이대 안 갈 거야 라는 얘기는 이대랑 비슷한 대학을 간다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안 간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애들에게 물어봐요. 너 그러면 이대 붙고 건대 붙으면 진짜 건대 갈래? 그래도 전 건대 가요 라는 애는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아요. 아셨어요? 이건 대전제가 이대랑 비슷한 대학을 붙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서강대를 붙었다는, 이럴 때 안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대가 의외로 여대가 갖고 있는 장점이 생각보다 많아요. 단점도 있죠. 일단 등록금이 비싸다는 거. 일단 이게 좀 단점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자, 그래서 딱 여기가 잡혔으면, 이것만 딱 잡혔다면 이제부터는 하나씩 검토하면 돼요. 뭐부터? 학생부, 교과형부터. 자, 우리 애가 학생부 교과형제로 서강대 쓸만해? 아니? 그러면 그 뒤 위는 보지도 마세요. 이미 여기가 안 되는데 위를 왜 봐요? 왜? 학생부 교과형제는 완벽한 점수 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학교의 레벨 순에 따라서 컷도 그대로 나와요. 마치 정시 점수처럼. 이해되세요, 지금? 그러니까 서강대가 안 되면 위를 검토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교과형제는. 이 말이 이해되셔야 돼요?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서강대는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애는 교과형제는 쓸 데가 없구나. 끝! 그럼 이제부터는 두 번째로 돌면 되죠. 두 번째로 돌면 돼. 그 다음에 뭐로? 그 다음엔 이제 종합형 전형으로. 그러면 종합형 전형을 검토할 때는 두 가지만 딱 먼저 생각해줘. 1. 내신. 2. 비교과. 즉 스펙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활동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럼 일단 우리 애 내신부터 계산해보는 거야. 딱 봤더니 한 2점, 한 5 정도 나와. 아니면 한 2점, 한 7 정도 나와. 자, 그러면 2.7이라는 내신과 이 비교과를 가지고 우리의 아이가 다니고 있는 이 고등학교에서 서강대, 성대, 한양대, 고대, 연대의 학생부 종합평등으로 붙은 사례가 있어만 찾아내면 돼요. 이해되세요? 이때
여기서 있다라고 하는 건 최종 합격자를 기준으로 하면 안 돼요. 무조건 1단계 통과자를 기준으로 해야 돼요. 왜? 걔가 면접을 못 봐서 떨어진 걸 수도 있으니까. 아, 그러지 않아요? 근데 어머니들은 뭐만 생각해요? 붙은 사람만 찾아요. 이게 참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왜? 우리 애는 면접을 잘 봐서 붙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해되시죠, 지금? 그러니까 1단계 통과자를 검토해보는 거야. 아, 봤더니 서강대하고 한양대는 있대. 근데, 서강대, 성대, 한양대까지 있대. 근데 고대, 연대는 없대. 그러면 우리 아이는 한양대, 성대, 서강대에 학종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디테일하게 봐야죠. 우리 아이가 내신을 조금 더 올리면 당연히 유리한 거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럼 조금 더 올려야 하는 과제가 3학년 1학기 때 남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갖고 있는 비교과가 혹시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를 봐야죠. 여기서 더 좋은 정보는 뭘까요? 아하, 그래? 한양대, 성대, 서강대 붙은 우리 선배, 1단계 통과한 선배가 있대. 그러면 제일 좋은 거? 이 선배들의 생활기록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 학교 게 중요해요. 우리 학교 게. 남의 학교 거 얘기 듣지 마시고 일단 우리 학교 거를 먼저 검토하고 남의 학교 거를 봐야 돼요. 우리 학교 거를 검토 안 하고서 남의 학교 거 보는 거 의미가 없어요. 왜? 일단 대학에서 각각의 학교를 평가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 지금. 학교 평가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세요 지금? 그러니까 강남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보면 한양대 같은 경우는 특히 작년에 많이 됐다는 고등학교도 있고 완전 망했다는 고등학교도 있고 그러지 않아요 지금? 이해되세요? 왜? 최저학력이 없는 거기 때문에 최저를 못 채워서 떨어져서 이런 논리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한양대는. 그죠? 강남권의 고등학교가 다 비슷한 수준이라면 한양대의 합격자도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어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지금 어느 학교는 막 10대 명 됐다 이런 학교도 있는데 어느 학교는 뭐 1명 됐다 1명도 안 됐다 막 이런 학교도 있어요 지금. 이거는 그 고등학교를 한양대가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문제예요 이 문제가. 그렇지 않아요? 근데 또 어떤 고등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한양대는 잘하는데 성대는 잘 돼요. 또 이런 말을 해요. 그런 말 안 해요? 다 고등학교별로 알려드려요?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조사하시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걔 생활기록부를 볼 수만 있다면 걔 생활기록부에 나타났던 비교과와 우리 아이를 살짝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아이가 뭐가 부족한가? 근데 생활기록부를 주지는 않아요 절대로. 왜? 이게 문제가 터질 수 있거든요. 정보보호법 때문에. 선생님이 완전히 작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살짝 보여주기는 할 수 있어요. 잘 설득해보라니까요. 보여만 주세요. 제가 가져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대신 볼 때 뭘 어딜 봐야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보는데 자식 잘생겼네. 얘 음마 아파트 살아요? 우리 옆동이네? 뭐 언제 본 적이 있나?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웃는 거 보니까. 에? 그러지 마시고 제발.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빨리빨리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살짝 보여주는 건데.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뭐야? 내신? 보지 마세요. 왜? 내신은 이미 계산돼 있으니까 다 딴 거 보고 걔 근데 내신은 몇이었어요? 라고 물어보면 되지 않아요? 그걸 본다고 계산이 돼요? 에? 그냥 2, 3, 2, 3, 2, 3인가? 그리고 가끔 5 뜨면 저건 또 뭐지? 근데 사회야. 그럼 이거 버려야 되나? 헷갈리기만 하지. 그냥 걔 주요 교과 내신 얼마였어요? 그럼 선생님 이미 다 계산돼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걔 한 2등급 후반 정도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 애도 2등급 후반. 오케이. 나중에 알아도 돼요 그런 건.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자, 그러니까 뭐 봐야 돼요? 일단 수상실적. 얘 수상실적의 특징이 뭐였나? 쫙 보는 거예요. 얘는 수학이 집중적으로 있었네. 됐나요? 그리고 얘가 무슨 과였는지 매치시켜야 되는 거예요. 매치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고급진 용어로 전공과의 적합성 뭐 이런 말을 쓰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무슨 과를 썼는지. 한양대를 썼다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한양대 무슨 과였는데요. 오케이. 그러면 수상 실적을 쭉 보는 거야. 얘는 주로 이과는 수학에 대한 실적을 많이 볼 수도 있겠구나. 오케이. 쭉 보는 거예요. 됐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뭐 봐요? 네? 네? 아니 수상 실적도 비교과예요. 그럼 교과입니까? 그것도 비교과예요. 그 다음에 뭐 보는 거예요? 일단
선생님들의 견해를 봐야죠. 종합견해. 빨리 보셔야 돼요. 세 번째,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제가 얘기하는 대로 가세요.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이 기준으로 꼭 보셔야 돼요. 이 아이가 활동을 얼마만큼 능동적으로 했는가가 잘 생활기록부에 드러나 있는가를 쭉 보세요. 여기서 이 핵심이 뭐냐면 과목별 세부 특기 사항이에요. 아셨나요? 이 아이가 학교 수업 시간에 보여지는 모습이 굉장히 자발적이고 능동성이 보여진 것처럼 보이고 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아셨나요? 중요한 건 어차피 활동이라고 하는 건 대체로 비슷합니다. 비슷한 내신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사실은 비슷한 비교과를 갖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애는 몇 명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대체로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상도 비슷한 내신을 갖고 있으면 상도 비슷하게 타요. 대체로 보면. 근데 결정적 차이는 뭐냐? 그 아이가 실제로 수업에서의 태도나 아니면 동아리 활동에 있어서 활동이나 여러 가지 활동에서 능동성과 자발성이 있었는가의 문제는 굉장한 차별성이 있어요. 아셨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독서 활동으로 가는 거예요. 빨리. 독서 활동으로. 여기서 이 독서 활동에서 뭐가 드러나야 돼요? 이 아이의 뚜렷한 뭐가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들이 드러나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최악이 뭐예요? 독서 활동을 뭐 하는 거? 네? 줄거리 요약을 한 애들이 최악인 거예요. 어떤 가치관도 안 보이잖아. 가장 바보같이 쓰는 독서 활동이죠. 가치관이 드러나게 써야 돼요. 이 책을 왜 읽었는가에 대한 근원적 문제의식부터 드러나야 돼요. 이해됐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항목이야. 그걸 딱 비교해 보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항목입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학에서는 인성평가를 강화한다라는 말을 쓰는 것 뿐이죠. 이해됐어요? 어머님들은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야, 생활기록부 보고 어떻게 인성을 알아? 근데 대학들은 뭐래요? 우린 보면 알아요. 이래요. 그렇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면접도 학생부 종합평전의 면접은 뭐 가치관을 묻는 면접으로 강화되겠다라는 얘기죠. 인성을 강화한다는 말 자체가. 됐죠? 이제 대충 정리되셨어요? 오케이. 근데 우리 아이는, 자, 이제 가볼게요. 우리 아이는 학생부 종합평균도 땡이야. 그럴 수 있죠. 이미 내신이 3.8이야. 그래서 선생님에게 그냥 물어는 봤어. 선생님, 3.8 이상이 서강대, 성대, 한양대 붙은 사례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웃으면서, 없죠, 엄마, 어머니. 아, 그래요? 아, 그냥 물어봤어요. 그리고는 나오시면 돼요. 그냥 가볍게. 아, 뭐 물어볼 수는 있는 거죠. 혹시. 아, 그 물어보는 것도 못 물어보나? 어? 그럴 수 있죠. 아, 그러면 우리 아이는 일단 포기.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건 논술전형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 아이가 일단 뭐만 하게 되는데요? 최저를 통과할 수 있는가? 각각을 다. 그렇지 않아요? 각각을 다 통과할 수 있어. 그러면 딱딱딱딱딱 쓰면 되죠. 연대, 고대, 한양대, 성대, 서강대. 그러면 5개를 쓰게 되네요. 그죠? 그리고 6장은 나중에 3학년 때 모의고 성적 다시 분석해서 중대를 쓸 건지 말 건지만 판단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원서 다 썼네.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 아이는 요 세 대학은 학생부 종합평정을 쓸 수 있고 또 최저도 다 통과할 수 있어. 그러면 몇 장 나와요? 5개, 3개, 8개가 나오네. 그죠? 그럼 2개를 버려야 되네. 그죠? 뭘 버릴까? 요게 이제 맨 마지막 카드죠. 그런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맨 마지막에 이런 카드만 딱 남겨놓으면 되는 거예요. 뭘 버릴까? 그건 나중에 천천히 고민해도 되죠. 그러면 우리 아이는 학생부 종합평정도 일정 정도 준비를 해야 되고 논술도 일정 정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사실은. 근데 자연계면 굳이 준비시키지 말자로 결정해도 돼요. 왜? 어차피 수리논술과 과학논술이니까. 너무 수리논술과 과학논술에 너무 텐션을 많이 걸리면 안 돼요. 어차피 수리논술과 과학논술은 결국에는 뭐예요? 네, 수능 능력이에요. 이번 시험에서도 거의 대부분 다 수능 능력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좀 가볍게 가지셔야 돼요. 아, 우리 애는 논술전형 쓰니까 논술은 또 어떡하지? 막 이러는 순간 할 게 너무 많고 종합평전형도 써야 되는데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수능도 공부시켜야 되고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이러면서 완전히 어머님이 멘붕이 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딱 중심을 잡고. 그래서 아이에게 딱 정확한 미션을 주는 거예요.
야, 너 지금 2.7인데 최선을 다해서 한 2.5까지만 올려보자. 야, 이 정도는 올릴 수 있지 않을까? 미션. 그렇지 않아요? 엄마가 생활기록부 봤더니 독서활동에 뭔가 가치관이 잘 안 드러났어. 너무 줄거리 중심으로 쓰려고 하지 말고 너가 왜 그 책을 읽었는지 생각을 해보고 문제의식을 좀 갖고 그리고 어떤 책을 읽으면서 너가 정말 느꼈던 그 가치관의 감정에 따라서 어떤 한 파트를 쓰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지침을 딱딱 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지금? 그리고 가능하다면 수업 시간에 좀 더 적극적 태도를 보여줬으면 좋겠어. 뭘 발표를 한다든지 다 애들에게 미션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에게도 부탁을 해야죠. 그러지 않을까요? 예, 제발 그 모습대로 잘 써달라고. 이게 학교 가서 어머님들이 부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잘 부탁드려요. 뭐 이런 말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그죠? 아이가 수업 시간에 그런 태도가 좀 보인다면 선생님 잘 보셔갖고 좀만 더 구체적으로 아이가 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 자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 이렇게 능동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걸 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좀 잘 써주세요. 좀 힘들시겠지만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냥 잘 부탁드려요. 그럼 선생님들은 네. 그 뭘 부탁한다는 건지도 모르잖아요. 이런 거를 오히려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선생님들에게 부탁하는 게 맞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해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담임선생님들이 이 아이의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기재할 때 이 아이가 동아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오히려 동아리 활동에서 어떤 구체적 활동과 능동적, 자발적 참여를 했는지를 선생님에게 자꾸 알려주라고 해야 돼요. 담임에게. 그래야 쓸거리가 생기죠. 선생님들도 답답한 거예요. 얘가 뭘 활동을 하는지 나도 모른다는 거죠. 선생님들은 나름대로 그런 어떤 애로점들을 얘기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라니까요. 사실은. 이러면 돼요. 됐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 베이스는 우리 아이가 정시로 어느 정도의 대학을 갈 수 있는지를 어떻게 해라? 뽑아라. 제발. 이거부터 해라. 이러면 수시는 진짜 간단해진다. 강남은. 그러면 이걸 어떻게 뽑냐?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이 편차가 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뽑아봐야 돼요. 2학년 모의고 성적표를 딱 꺼내서.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도움을 좀 드리면 이투스 홈페이지에 오시면요. 홈페이지에 오시면 잘 찾으셔야 돼요. 뭔가 옆에 배너에 상위 1% 클럽이라는 게 있어요. 상위 1% 클럽. 딱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거기는 정말 차원이 다른 상담을 해줘요. 심지어는 생활기록부를 올리면 생활기록부를 검토해서 생활기록부에 대한 평가도 해줘요. 무료예요. 제가 하냐? 아니요. 저도 해요. 근데 제가 다 한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근데 주로 누가 하냐면 저희 실장님들하고 우리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오르비 있죠. 네, 오르비의 핵심 멤버들이 저희랑 같이 활동을 해요. 네, 제가 다 끌고 왔어요. 다 돈이에요. 네, 걔네들과 함께해요. 예, 그래서 뭐 심지어는 뭐 너도 사정관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같이 평가를 해보는 거야.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 분석도 해줘요. 너 정도의 성적이면 어느 정도의 대학을 간다고. 이걸 이용하세요. 단 성적 제한이 있어요. 아무나 못 들어와요. 잘 보시고 들어오실 수 있으면 그리고 반드시 인증을 해야 돼요. 성적 인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의고 성적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입이 안 돼요. 상담이 제한받아요. 무슨 말인지 그렇게 근데 컷이 아주 높지는 않아요. 한 평균 한 2등급 나오면 들어올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저희가 따로 운영하는 거예요. 따로. 그래서 거기를 이용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애는 성적은 안 되는데 그래도 대략 우리 아이의 모의고 성적을 쭉 써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대학을 갔는지 정도를 묻고 싶다라고 하면 이투스 홈페이지에 게시판 같은 데를 이용하셔도 충분히 답변을 합니다. 충분히 답변을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만약에 진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공부를 좀 하고 싶다라고 하면 오늘이에요. 오늘 이미 1강이 끝났는데 저희 강남 하이퍼학원에서 학부모 입시교실을 합니다. 예. 근데 1강은 제가 이미 오전에 하고 왔어요. 근데 오늘 1강의 내용이 이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2강부터 들으셔도 돼요. 2강 때가 그 성적표를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대학 가는지를 어떻게 보는지를 방법을 가르쳐줘요. 여기 오세요. 무료니까 이것도. 이해되시죠? 근데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미 오늘 왔습니다. 한 160분 정도 와서 저희 대강의실이 자리가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좀 늦었지만 강남 하이퍼학원에 전화하셔갖고 다음 주부터 들어올 수 있겠냐고 하면 아마 받긴 받을 거예요. 예, 신청을 하셔갖고 우리 아이의 성적 분석하는 방법을 2강, 3강 때 좀 들어보시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제가 해드리고는 싶은데 지금 시간이 조금 오늘 학평날이라 제가 좀 빨리 들어가 봐야 돼서 그걸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이해됐죠? 네. 다음 기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